삼국시대의 교육. 먼저 고구려로 태학, 우리나라 최초의 관학으로 수스리무왕 2년에 설립되었다. 고구려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최초로 유교를 정착시킨 학교이다. 국가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관리 양성, 고대 국가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귀족의 자녀들만이 입학이 가능했고 15세에 입학하여 24세까지 9년간 수업하였다. 태학의 교수 내용은 경사, 제자백과, 문장 등의 분야 가운데 유교 경전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 전통 유지, 고전 중심, 인격 교육을 중요시했다. 다음으로 경당. 태학이 관학이며 고등교육기관인데 비하여 경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교육기관이었다. 상류의 귀족층은 태학에서 교육하였거니와 민간의 일반 서민에게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공예당과 같은 학원을 세워서 경서와 무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경당은 지방에 위치하여 일반 대중에게 교육을 보급하고 문무일치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경당에 관한 기록으로는 구당서, 풍속이 서적을 사랑하며 형문, 시양의 집에 이르기까지 네거리에 큰 집을 지어 이를 경당이라 하고, 자제가 미혼의 주야로 여기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니 그 책으로는 오경과 사기, 한서, 범엽의 후한서, 삼국지, 손성의 진춘추, 옥편, 자통, 자림이나 또 문선이 있어 이를 더욱 중히 여긴다. 신당서, 국리의 시가까지도 역시 서로 극면해서 길거리에 모두 어목을 지어 경당이라고 불렀다. 자제 중 미혼자는 거기에서 만나 경을 외우고 활쏘기를 배웠다. 목적으로는 지방민의 교육, 대중교육과 함께 군사적 목적도 꾀하였다. 대상은 일반 평민층 집안의 미혼 자제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당에서 가르친 교육 내용은 통경, 유교경전 읽기와 습사, 활쏘기였다.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교과목이 단계적으로 가르쳐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서양의 수도원 학교처럼 초등 수준에서 고등 수준에 이르는 교육 내용을 학생들의 수준과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화랑도와의 유사점은 경당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미혼 자제들을 대상으로 널리 교육을 실시한 점으로 보아 신라 화랑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녔으며 고려 이후 성행한 서당의 기원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특히 궁술이 주요 교육 내용의 하나였던 점에서 신라의 화랑도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교육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짙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백제. 백제의 교육으로는 학교 교육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에 박사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나 일본 사료의 백제의 왕인이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했다는 것, 그리고 백제의 중앙관제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에 해당하는 내법좌평, 사도부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매우 발달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백제의 박사직제는 오경박사와 전업박사 등이 있다. 오경박사는 중국에서 생긴 제도로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의 5가지 유학 경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대개 중앙의 관학에서 자신들의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오경박사 외에도 성왕 때에는 의박사, 역박사 등 전업박사가 생기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전문 기술자들에게도 박사 칭호를 주었다는 것인데, 기와 만드는 기술인을 와박사, 탑의 상륜부를 만드는 기술인을 노반박사라 하였다. 신라, 화랑도 교육, 삼국통일 이전. 신라 고유의 사상에 유불선의 사상을 조화시켜 만든 청소년 조직체이다. 관학이 아닌 사설 조직단체로 당시의 신라 조정이 화랑도 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은 군대를 보충할 수단으로서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화랑도는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기관의 임무를 띠고 출발한 제도였으나 법률로서 제정된 정식 국가기관은 아니었다. 김대문의 화랑세기에서 화랑도를 도의로서 서로 연마하고 노래와 가락으로서 서로 기뻐하며 산수를 유람하여 즐기되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다니며 그 사람의 올바름과 그릇됨을 살펴 그중 선한 자를 가려 조정에 천거한다고 하였다. 이 중 서로 연마한다든지 산수를 즐기는 것은 본원적 교육의 특징에 해당되고 조정에 천거하여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제도 교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화랑도의 교육 목적은 세소고개에 충실한 무인 양성에 있었다. 화랑 집단은 총 지휘자로 국선 화랑이 1명에서 2명 있었고, 그 다음에 14세에서 18세 정도의 화랑이 3명에서 8명 정도 있었고, 그 밑에 따르는 낭또가 수백 명에 달하였다. 국선 화랑과 화랑은 지도력을 지닌 자로서 반드시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다. 낭도는 계급을 불문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화랑도 조직은 신라의 귀족 사회와 평민 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화랑도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단체 생활을 했다. 신라 사회에서는 통상 3년을 하나의 서약, 수련, 의무의 이행 기간으로 잡고 있었으므로 화랑도 역시 수련 기간은 3년으로 짐작된다. 또한 임신서기서에서 판독된 내용에 의하면 화랑들은 경서의 공부도 하였으니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등을 차례로 3년을 기한으로 읽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화랑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 기간 동안 경주의 남산을 비롯하여 멀리는 금강산이나 지리산 같은 명산 대천을 순례하면서 국토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는 한편 도의를 연마했다. 화랑도가 즐긴 노래와 춤은 그들의 명승지 순례와 더불어 놀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화랑도 교육은 세소고개의 정신으로 지적인 면보다 도덕, 정서, 신체, 군사적 훈련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방법으로는 상마이도의, 서로 도의로서 심신을 단련한다. 상열이가악, 시와 음악을 즐긴다. 유오산수, 무원부지, 명산과 대천을 찾아다니며 즐긴다. 화랑의 교육이 지적인 면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중시하고 도덕, 정서, 신체, 군사적 훈련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전인격적 교육의 성격을 볼 수 있다. 신체적 활동, 구체적 생활 경험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서양 중세의 기사도 교육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최남선은 화랑을 부르교단이라 하였는데, 그는 부르는 상고 조선의 고유한 신앙인 태양 숭배, 곧 발의 뉘가 변한 말이요, 이 부르가 한자로 적을 때 비류라고 이름한 데에서 변했다고 하였다. 신채호도 화랑은 본래 상고, 소도 재단의 무사, 곧 그때의 선비라 칭하던 자인데, 고구려에서는 조의 선인이라 하고 신라에서는 미모를 취한 화랑이라 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서양의 19세기 보이스카웃, 후조운동, 독일의 청소년들이 전쟁의 격전지를 순례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국학, 삼국 통일 이후 신라 최초의 관학으로 신문왕 2년에 설립되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기존의 골품제도로 새로운 영토와 주민을 다스리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중간 지배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중앙 집권제도 확립과 관리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어 국학을 설립하였다. 국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대사 이하의 관직을 가진 자거나 혹은 관직이 없더라도 장차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에서 30세로 재학 기간은 9년을 원칙으로 하였다. 만일 9년 안에 학업을 이루지 못할 경우 나이나 재기를 보아서 선별하여 재학을 허락했다. 일단 학업을 마치면 남아나 대남아에 관등을 주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학의 입학생들은 대부분 육두품의 자제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남아가 될 수 없는 사두품을 제외되었을 것이고 대남아까지 밖에 오를 수 없는 오두품에게도 국학 입학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유학과와 기술과가 있는데, 유학과는 논어와 효경을 공통의 필수 과목으로 하고 예기와 주역을 상급으로, 춘추좌시전과 모시를 중급, 상서와 문선을 하급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었다. 기술과는 국학에서는 유학 경전 외에 기술도 교육하였다. 산학, 의학, 율학, 천문학을 선택 과목으로 두고 가르쳤다. 신라의 국학에는 문묘가 설치되었다. 성덕왕 16년에 왕자 김수충이 당으로부터 공자와 십철 및 72제자의 화상을 들여와 국학에 안치한 데서 비롯된다. 국학에서는 공자를 정신적 지주로 삼고 그의 사당의 석전의 예를 행함으로써 국학의 권위를 높였다. 국학은 이후 고려와 조선에도 계승되었다. 고려에서는 국자감, 성균관, 국학 등으로 명칭이 바뀌다가 조선에 와서 성균관으로 통일되었다. 독서 상품과 신라는 국학이 완비되어 학문이 성하여짐에 따라 점차 유교 교육 자체가 관료화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원성왕 4년에는 일종의 과거법으로 볼 수 있는 독서 상품과를
정하여 인재 등용의 방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과거제의 예비 단계로 우리나라 최초의 평가제도이다. 삼국통일 전까지는 화랑도 교육으로 인재를 택했는데 이후부터 독서상품 출신과의 문관을 등용하게 되었고 이 독서상품과는 국학의 성적이기도 하였다. 이는 보통 세 가지의 등급과 특등을 합하여 4급으로 나누었다. 특품과, 오경, 삼사, 제자백과서에 통달한 자는 삼품과에 구애 없이 등용했다. 상품과, 춘추 좌시전, 예기, 문선, 논어, 효경이 밝은 자, 중품과, 고기에, 논어, 효경을 읽고 통달한 자, 하품과, 고기에, 효경에 능통한 자, 관리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 제도로 응시자의 성적에 따라 위와 같이 등급을 나누어 관리 임용의 순서로 삼았다. 이전의 화랑도 교육은 인물이나 가문 위주로 인물을 등용하였으나 이 독서 상품과에 의하여 학력, 시험 위주의 교육 제도로 전환되었다. 국학이 설치된 100년가량 뒤에 독서 상품에 의한 관리 등용 방법이 채용된 것은 국학에서 배운 소양을 시험하여 관리로 등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만큼 즉 유교적 교육의 강화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신라의 교육 사상과 원광, 세속옥의 충효신 용관, 문무겸비의 화랑을 이상적 인간으로 보았다. 신체 단련과 정신수양, 원효는 화쟁사상, 원효는 특정 학설, 교리를 고집하지 않고 비판과 분석을 통해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자는 화쟁사상을 교육 이념으로 하였다. 이는 협동과 봉사 및 동포주의의 교육사상을 의미한다. 교육적 인간상으로는 중도인, 주체적 의식인, 노래 부르며 거리로 다니면서 민중교화에 이바지하여 민중교육, 대중교육, 시청각 교육의 선구를 이룩하였다. 선민사상, 골품제, 종파의식, 교권을 배격하였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내적 자각에 의한 학습을 주장하였다. 불교를 사변적이 아닌 실천적 부재로 파악하였다. 일심사상, 일심사상은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등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으로 그의 일심은 존재의 근본을 의미한다. 이 근본은 원래 무엇이라고 개념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일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병보살이 지은 대승기신론에 의하면 이 일심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라 하였고 이 마음은 현상세계와 초현상세계를 포괄한다고 하였으며 보는 입장에 따라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진여문이란 마음이 세상의 물결에 오염되지 않은 본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에서 진여문을 고요하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정멸의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인 무명에 의해 그 고요함이 흔들리게 되고 생과 멸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니 이를 생멸문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구분이지 실제적인 구분은 아니다. 이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포섭하는 관계에 있다. 그리하여 진여의 마음은 본래적 마음이요 생멸의 마음은 현실적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진여는 물이고 생멸은 파도라 할 수 있다. 파도는 물을 떠나 따로 있을 수 없다. 즉 파도는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변화하지만 물이란 본성은 바꿀 수 없다. 마음은 원래 하나의 마음이며 그 하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하나다. 하지만 무명의 존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의 현실적 모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생멸하는 마음이며 이 생멸은 바로 고통인 것이다. 대승기신론의 저술 목적은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궁극적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나 이익, 존경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심의 법을 깨달아야 한다. 불각의 상태를 각의 상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달은 사람의 영향, 선지식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영향을 불교에서는 훈습이라고 한다. 그리고 불법, 승, 삼보와 진여에 대한 믿음, 육, 바라, 밀의 실천을 통해 불각의 상태에서 벗어나 각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대승기신론과 원효의 일심사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육학적 이론 체계라 할 수 있다. 절대 유일심인 일심의 깨달음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며 이러한 일심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인 중생은 학습자다. 그 중생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인 생멸심이어서
존재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스스로의 수행이나 선 지식의 도움과 영향을 받아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원효의 사상 가운데 이 일심 사상은 중생교화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화쟁사상. 화쟁사상은 어느 한 종파나 사상에 치우침 없이 전체의 입장에서 조화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화쟁론은 이런 입장을 서술한 대표적 저서다. 원효는 어느 한 경전이나 논서만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 여러 종파의 모순 및 대립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조화시키고 통일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화쟁의 논리는 쟁론에서 집착이 생긴다. 백가의 설이 옳지 않음이 없고 판만 법문이 모두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견문이 적은 사람은 좁은 소견으로 자기의 견해에 찬동하는 자는 옳고 견해를 달리하는 자는 그르다 하니 이는 마치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본 사람이 그 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은 사람을 보고 하늘을 보지 못한 자라 함과 같다라고 한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원효가 주장한 화쟁사상의 근본 원리는 세상사의 화와 쟁의 양면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화와 쟁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현상적 파도의 모습은 천차만별, 부조화와 다툼의 모습, 즉 쟁의 상태로 보이지만 그 파도가 물이라는 본질, 즉 화의 상태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를 체득하게 된다. 원효의 화쟁론은 이 원리에 따라 진과 망, 염과 정, 이와 사, 공과 유, 미와 오, 인과 과 사이의 불이의 화쟁론으로 전개되며 나아가 통일과 평화, 화합의 사상으로 이후 한국 불교의 통불교적 전통을 수립하는 바탕이 된다. 무해사상. 무해사상은 걸림과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사상적으로는 화쟁사상에서 드러나며 실천적으로는 성속의 차별적 대립을 타파하려는 그의 무해행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일체의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고 하였으며 표주박을 두드리며 저자거리를 활보하면서 무해가를 불렀다. 우리는 그의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무해사상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일심사상에서 진여와 생멸의 화쟁을 말했으며 일심사상은 화쟁의 귀결점이다. 그리고 무해사상은 화쟁사상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으로 대자유의 실천을 말한다. 원효의 사상의 교육학적 교육 목적의 측면에서 그는 깨달음, 즉 각을 말했다.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만사의 본체는 일심이다. 이 일심은 불변의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변화하는 마음만이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러한 어리석음, 무명의 상태를 벗어나 일심이 자기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 곧 우주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이자 바른 삶임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방편설을 적극 활용하였다. 우선 그는 중생의 수행 능력인 근기에 따라 교화의 방법을 달리했다. 근기가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대로,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대로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화행을 펼쳤다. 특히 그는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위해 나무아미타불의 육자연불 방법을 널리 전파하여 대중교화에 큰 공을 세웠다. 사회의 모범적 스승으로는 원효 자신이 당시 사회의 모범적 스승이었다. 원효라는 말은 부처의 광명이 처음 빛난다는 뜻이며 새벽을 뜻하기도 하였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원효라고 칭한 것은 부처의 광명이 세상을 비추듯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새벽 아침을 여는 선구자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있다. 원효는 신라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스승이었으며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준 스승이었다. 설총, 군왕 교육의 이념으로 유덕 선정을 주장했다. 정직인은 남을 헐뜯지 않고 서로 힘을 합해 남을 돕는 일을 말한다. 설총은 신문왕에게 올린 화한계의 비유로 군왕을 교육시키고자 하였다. 최치원은 유불 도교의 사상을 종합 수용하여 화랑도의 민족 사상을 발전시켰다. 사람됨의 길을 제시하였다. 바라건대 이욕의 문을 막아 부모께 받은 몸 상하지 말라. 몸이 영화로우면 티끌에 물들이게 쉽고 마음의 때는 물로 씻기 어렵다. 고려 현종 11년에 국자감의 문묘에 배상되어 우리나라 선연에 대한 제사를 최초로 지냈다. 날랑비 서문에서 난가 사상을 강조하였다. 발해, 국가의 성립. 발해는 고왕 대조영이 고구려가 망한 지 30년 뒤인 698년 건국해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15대 229년간 지속되었던 왕조다. 발해는 건국의 주체가 고구려 유민들이라는 점에서 또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이나
문화적 유사성의 측면에서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 점에서 교육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3성과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의 6부를 근간으로 하였다. 아울러 발해의 중앙 관제로는 3성과 별도로 서적 관리를 맡은 문적원과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인 주자감이 있었다. 주자감의 형성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고구려의 태학이나 신라의 국학, 당의 국자감에 비견되는 중앙의 관학으로 추정된다. 주자감의 주자라는 말은 상서에 나오는 말로 원자, 이하, 경대부의 자제를 가리키는데 이를 보아 주자감의 입학 자격은 당시의 다른 국학과 마찬가지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로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발해의 중앙 관제 품계, 작위, 연호, 시호 등의 각종 제도가 당과 유사하며 매우 세련되고 완비된 것으로 보아 교육 내용도 당의 국자감 제도와 같이 유교 경전 위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사제도, 발해의 교육 가운데 특이한 것은 여사제도다. 무왕의 넷째 딸로 알려져 있는 정유 공주의 묘지명에 공주는 어려서부터 여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능히 문우왕의 어머니인 태임과 비견될 수 있었다. 또 항상 여학자인 반소의 풍모를 흠모하여 시를 독실하게 익혔고 예 공부를 즐거워했다는 내용이 있다. 여사는 모, 여부 등과 함께 중국 고대 궁중의 여자 스승을 일컫는 말인데 발해 역시 이러한 제도를 두어 왕족의 여성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